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철학과의 조대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개략적이지만 일리아스에 그려진 인간과 신, 죽음과 이후 영혼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일리아스를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읽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7세기 이후 그리스인들에게 일리아스는 단순한 문학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일리아스는 국가적 행사에서 공연되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상상을 구현한 신전들과 온갖 조형물들이 세워졌고 영웅들에 대한 숭배의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일리아스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비극 작품들이 공연되기도 했지요. 호메로스의 상상은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그리스인들의 정신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변덕스러운 신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제사를 올렸고 영웅들처럼 명예를 추구하다가 내분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지하세계에 머무는 홀령들을 기리는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요. 그런 점에서 호메로스의 서사시의 상상은 그리스 문명의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통이 자리 잡고 대략 200년쯤 뒤부터 서사시 전통의 토대를 뒤흔드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철학자들입니다. 그 무렵 호메로스의 수용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비극작가 아에스킬로스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입니다. 그리스 비극의 아버지격인 아에스킬로스는 자신의 작품들이 호메로스의 잔치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헤라클레이토스는 호메로스를 이렇게 질타합니다. 경연대에서 쫓겨나 매를 맞아야 한다고요. 플라톤은 물론 헤라클레이토스 편에서 호메로스를 매질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플라톤이 어떻게 호메로스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상상의 대항이론을 구축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먼저 플라톤이 어떻게 신들에 대한 믿음을 비판하고 그에 맞서 이데아론을 내세우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이데아론의 철학입니다. 이데아론은 플라톤 철학의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바퀴에 살들이 모이는 바퀴통처럼 그의 철학의 모든 이론이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서 끝납니다. 이데아란 무엇일까요? 일상어에서 이 낱말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겉모습, 형태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니터의 형태, 화면 속의 그림들의 형태, 탁자 위 텀블러의 형태 등이 바로 이데아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플라톤의 이데아는 아닙니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일상적 의미를 바꾸어 몸속의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라 영혼의 눈, 즉 지성에 보이는 대상을 이데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데아론은 시각 중심적 형이상학의 대표 이론입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무사에게서 오는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였다면 플라톤의 철학은 이데아에 대한 봄에서 오는 진리를 진짜 진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데아론은 플라톤의 여러 저서에 흩어져 있어 그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파이돈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제시한 두 가지 태제가 그의 이데아론을 요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것입니다. 아름다운 어떤 것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 좋은 어떤 것과 큰 어떤 것과 그 밖의 모든 것이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 또 다른 태제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아름다움 자체 이외에 다른 어떤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저 아름다움 자체를 분유하기 때문일 뿐 그 밖에 다른 어떤 아름다운 것 때문이 아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 속에 핀 장미꽃도 있고 오드리 헵번의 사진도 있고 또 명품 시계도 있고 모두 아름답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들은 언젠가 생겨난 것이고 또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장미꽃은 며칠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오드리 헵번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고 아무리 좋은 명품 시계라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작동을 멈추고 폐품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들은 생성과 소멸의 변화 중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들 모두가 아름다움의 성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것도 모든 측면에서 언제나 아름답지는 않지요. 아름답긴 하지만 불완전하게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로나마 아름다움의 성질을 공유하고 있는 까닭은 아름다움 자체, 즉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원형으로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그것의 일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아름다움의 이데아의 일부를 갖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불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를 플라톤은 관여 혹은 분유라고 부릅니다. 분유에 해당하는 영어의 파티시페이션은 부분, 파르스를 취하다, 카페레라는 라틴어 어원을 갖고 있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이란 아름다움 자체의 부분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분유 대신에 현재, 프레젠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그것들 안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뜻에서 아름다운 것들은 아름다움 자체가 드러난 현상, 페노멘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원형이 되는 이데아에 대한 플라톤의 이론은 하나의 상상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시인들이 떠올리지 못했던 새로운 상상입니다. 시적인 상상과 다른 철학적 상상이지요. 플라톤 스스로 그런 자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데아의 세계가 시적인 상상을 넘어 먼 곳에 있다고 말했으니까요. 파이드로스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상의 시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지금껏 천궁 위의 구역을 찬양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에 합당한 찬양을 하지 못할 걸세.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으며 만질 수도 없는 실체가 참으로 있는 것이니 그것은 오로지 영혼의 인도자인 지성에게만 보이고 참된 인식의 부류와 짝하는데 그런 것이 그 구역을 차지한다네. 이데아들은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 세계 바깥에 있습니다. 물리적 우주 안에는 없는 곳입니다. 그런 뜻에서 이데아들이 있는 곳은 현실 속에 있지 않은 장소, 우토포스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이데아들은 물리적 세계에서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오감으로는 전혀 파악될 수 없는 실체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지성을 통해서만 그런 실체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어떤 동기에서 이데아들을 상상하게 되었을까요? 플라톤 연구자들은 이데아론이 정의, 즉 데피니션의 대상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삼각형은 세 직선으로 이루어진 폐쇄도형이다는 삼각형에 대한 정의이고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는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런 정의들은 모두 어떤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삼각형의 정의는 삼각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고 사람에 대한 정의는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이지요. 이런 정의의 대상은 우리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감각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사람, 저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정의하기 때문이죠. 칠판 위에 그린 삼각형, 종이 위에 그린 삼각형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삼각형 일반을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자체, 삼각형 자체, 아름다움 자체 등이 플라톤의 이데아입니다. 하지만 이데아론의 기원에 대한 이런 설명이 이 이론의 정신사적 의미를 모두 드러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데아론의 정신사적 의미는 그것이 가진 철학적 의미로 모두 환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데아론의 정신사적 의미일까요? 저는 그 의미를 신들에 대한 호메로스의 상상을 대체하는 상상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플라톤의 국가 안에 있습니다. 플라톤은 국가 2권에서 이상국가의 수호자 교육에 대한 논의를 펼칩니다. 이때 플라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은 신화 교육입니다. 신화는 선정적이고 부도덕해서 교육에 해롭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나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들을 잡아먹는 크로노스 신, 남편 제우스를 유혹하는 헤라의 이야기 등은 폭력적이고 선정적입니다. 플라톤은 신들의 이야기들이 교육에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그것들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 핵심은 신들을 신답게 그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신다운 것일까요? 플라톤에 따르면 신은 가장 선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변신해서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신은 아예 변화할 수 없습니다. 최선의 신이 변화한다면 그 변화는 나쁜 쪽으로의 변화일 테니까요. 그로부터 신은 불변하는 존재, 항상 동일한 존재여야 한다는 결론이 따라 나옵니다. 이런 신들은 물론 사람의 모습을 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고 사라지며 끊임없는 생로병사의 변화 속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탈인격화된 신들, 이것이 플라톤의 이데아들입니다. 플라톤은 정의의 신 제우스를 정의의 이데아로, 아름다움의 신 아프로디테를 아름다움의 이데아로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화에 대한 지침과 이데아의 성격에 대한 그의 주장들을 비교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에 대한 플라톤의 주장들입니다. 그에 따르면 신은 단순하며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본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자신을 바꾸려 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세. 오히려 각각의 신은 가능한 한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아름다우며 훌륭하여서 언제나 단순하게 자신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것 같네. 이데아에 대한 플라톤의 주장들입니다. 플라톤은 아름다움 자체의 본 모습, 즉 이데아는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한결같은 상태로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불변성과 동일성은 아름다움의 이데아뿐만 아니라 모든 이데아들의 본성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한결같은 상태로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즉 철학자들입니다. 칼 알버트라는 연구자는 이데아 이론의 싹들을 그리스 종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데아론은 신들에 대한 호메로스의 상상을 대체한 새로운 신학이다. 이데아 세계는 신화의 탈을 벗은 원리들이 존재하는 새로운 올림포스다.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지식은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오감을 통해 얻은 감각 자료들이 모든 삶의 출발점이 되지요. 하지만 플라톤에 따르면 우리는 이데아들에 대한 그런 감각적 데이터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애당초 이데아들은 감각의 차원을 벗어나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라톤은 이데아들에 대한 알문 상기, 즉 기억의 재소환이라는 생각을 내세웁니다. 우리는 이미 이데아들에 대한 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감각적 자극이 주어지면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데아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낼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아름다운 것들을 볼 때 아름다움에 대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움의 이데아에 대한 기억이 재생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기억, 재생될 기억은 본래 어디서 온 것일까요? 플라톤의 윤회론이 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몸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데아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회론과 이데아론은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몸에 들어오기 전 영혼의 상태나 그 영혼이 이데아들을 보게 되는 이야기 등에 대해서는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 잘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플라톤의 철학을 뒷받침하는 이론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